를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 없거든요. 어차피 내용이 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선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주고는 있는데 일단 편의사한테 문제만 드리고요. 제가 교재를 사든 뭘 하든 해가지고 최대한 자료들을 만들어서 한 2주 전? 여러분 시험 언제냐? 25일. 25일?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다음 주나 다음 주부터는 준비하겠네. 그때부터 이제 파이널 문제 드릴 때 최대한 긁어 모아가지고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다 사서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사서 모으는 거고 이제 계속 드리는 자료들도 전부 다 하는 거고 평가 문제지 하나 사가지고 이제 복사해서 드릴 거고 비문학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할 테니까 일단은 지금 나가봅시다. 자, 일단 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좋냐면 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갈게요. 이 채권이라는 거 일단 그러니까 이게 투자의 수단이라는 이미지 좀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뭐와 뭐는 좀 나눠야 되냐면 채권이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이제 예금이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이라는 개념 정도는 조금 나누고 가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쉬운 방법이 뭐야? 제일 쉬운 방법이 예금을 하는 거예요. 예금을 했을 때 우리가 100만 원을 넣었을 때 이제 나중에 1년 뒤에는 105만 원을 주겠다. 그럼 그때 이자율은 몇 퍼센트가 됩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 자본주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불려가게 되는 게 이제 이자율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이 이자율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금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올해 이 금리 이야기가 나오는 분들이 매우 높아졌어요. 왜? 야, 6월, 9월 수능 중에 한 번은 금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큰일 났어요, 진짜로. 그래서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되게 안 좋은 신호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적당한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금리가 오른다는 건 그리고 지금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거 이제 버블이 터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일본의 세계 대공황도 그런 식으로 터졌고요. 모기지론 때문에.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도 그런 식으로 터진 거예요.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면서 그거를 수습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금리가 5%예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금액 이자 그죠? 그리고 금액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걸 나 펜 하나 해놨나? 형이스 좀 기호가 자리 없어. 여기 있어 사람이. 맞아. 일본식 가봐야 돼. 빨리 집에 가봐야 되는데 지금 보내줘. 영상 볼 거야. 진짜 썼어. 아니 그거 뭐지? 나야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어디 갔어 얘? 저기 뒤로 가는 거 자리요. 여기 있잖아. 여기 두 번째 자리. 이 금리라는 개념, 이자율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게 이제 뭐랑 똑같다는 것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돈의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돈의 가치가 조금 올라갔을 때 저에게 맡겨주셨군요. 좀 이자를 많이 쳐드리겠습니다. 라는 느낌인 거고. 그리고 요즘 이제 금리가 이제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 금 똥값인데. 돈 지금 은행에서 줘봤자 우리 많이 못 드려요. 돈의 가치가 좀 적으니까요. 그랬을 때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게 된다는 것 정도는 좀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봐봐. 이 이자율을 딱 봤을 때 예금만으로는 재미를 못 보겠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야 뭐 100만 원, 1000만 원 그렇지만 이게 거대한 투자자들은 얼마씩을 운용시킨단 말이야. 1억, 10억, 막 조 단위로 가지고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에서는 이 1%, 2% 차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금리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거 말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눈에 돌리게 되는데, 근데 이제 세상에는 이제 뭐랄까 다 등가 교환으로 되고 있잖아요. 얘의 장점은 뭘까? 예금의 가장 큰 장점 안정성. 훌륭해. 여러분들 어떻게? 안정성이 아주 높아요. 안정성이 아주 높은데 이제 어디로 돌리게 됩니까? 은행이 아니라 시장으로 돌리게 돼요. 돈을. 그래서 이 안정성, 주식은 뭐야? 투자만 잘하면 돈 엄청나게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얘의 가장 안 좋은 점은 뭐예요? 안정성이 뭐야? 안정성이 아주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 주식이 망하면 내가 투자했었던 돈들은 전부 다 휴지 조각이 될 테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자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자율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이 주식, 얘가 주식을 산다라는 거, 내가 그 회사와 뭘 한다라는 거랑 똑같아요? 같이 일을 한다라는 얘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주를 하나 사잖아. 그럼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여러분 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고요? 주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연마다 뭘 받게 됩니까? 그렇죠. 배당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배당금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지 않단 말이지. 삼성증권이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많이 팔았어. 그럼 배당금이 올라가는 거고. 그죠? 꼬랐어. 그럼 많이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금리와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물론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주식 쪽으로 사람들이 돈이 이동한다는 거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배당금 말고도 이제 또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내가 1,000만 원에 샀는데 얼마가 되는 거야? 10만 원, 4만 원, 5만 원, 10만 전자까지 이제 가자!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예솔이도 뭐라고 그래? 아빠한테 카카오랑 삼성 주식 사달라고 그러잖아, 선물로. 스포시네. 그죠? 그래서 얼마야? 야, 얼마네? 그럼 뭐야? 차야. 내가 10,000원에 사서 10만 원에 팔면 9만 원의 차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이 현대 사회에서 가장 심플하게 굴러가는 이제 예금과 주식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채권이라는 거는요, 사실 우리한테는 조금 먼 얘기이기도 합니다. 채권은 일반적으로 좀 큰 손들이 하거든요. 왜 이제 회사가 주식은 되게 작게 쪼개는 느낌이 크고요. 채권은 좀 크게 하는 경우가 크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너무나 불안정하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했는데 떨어지면 어떡해? 박살나면 어떡해? 그래서 채권은 좀 이 중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거대 기업에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심지어 나라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주식을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든단 말이야. 근데 채권 같은 경우는 나라나 공기업 같은 데서 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라나 공기업도 돈이 필요한 결구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공원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월드컵, 올림픽 이런 것들은 자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올림픽 개최할 거니까 돈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요번에도 또 나올 확률이 되게 높다면 우리 작년부터 올해까지 되게 핫 이슈가 있었어. 우리 3대 테마파크 아세요? 3대 테마파크? 하나가 뭐야? 디즈니. 또 하나가 롯데월드. 롯데월드. 워터파크 아니야. 디즈니. 그 다음에 레고랜드. 레고랜드. 근데 이 레고랜드가 개박살이 난 이유가 뭐게요? 우리 채권 때문에 그래요. 레고랜드 만들겠습니다. 근데 돈 있어 없어? 돈 없단 말이야. 그래서 채권을 판 거야. 내가 이거 다 만든 다음에 이자 주고 원금 돌려줄게 라고 해서 그 강원도랑 막 해가지고 채권을 판 거야. 근데 강원도가 뭐라고 얘기해? 돈 못 주겠다. 근데 봐봐, 이게 뭐가 문제였어? 우리가 주식이 아니라 예금이 아니라 채권을 한 이유는 뭐야? 예금보다는 투자액이 조금 더 올라가고 얘보다는 안정적이잖아. 왜?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잖아. 물론 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런 건 잘 망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했는데 강원도에서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 돈 못 줘. 잃어버리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 이미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이미지가 개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홀리 쉣, 강원도가 안 준다고? 그럼 다른 나라도 어때? 다른 서울시도 안 줄 수 있겠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돈을 어디다 옮기게 되는 거예요? 일본이나 중국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돈이 안 들기 시작하고 다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 지사님이 와가지고 뭐라고 해? 죄송합니다. 돈 지금 팔았습니다. 하고 이제 수습이 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어버린 거죠. 돈 이제 투자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시의성이 있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채권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채권도 주식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얘는 뭘 받게 되냐면 이자를 받아요. 근데 이 이자율과 이 이자율은 조금 다릅니다. 이 이자율은요 계속 뭐예요? 변동해요. 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막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채권은요, 이 이자율이 뭐가 되어 있대요? 고정되어 있어요. 내가 팔 때, 내가 혹은 살 때, 나 5%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고정이 된 상태에서 이제 판매가 되는 거고요. 크게 두 가지의 이득이 있는데, 하나가 뭘 받는 거야? 이자를 받는 거고요. 그리고 얘 역시도 뭐 할 수 있어요? 판매를 할 수 있어요. 나 이거 이자 받고 있는데, 너 이거 사갈래? 그럼 네가 그 이자 받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판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배당금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익에 조금 더 포커스를 낮춘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채권 같은 경우는 차익보다는 이자, 여기다 넣어놓는 것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이득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채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자, 결국은 이제 채권은 어떻게 굴러가느냐? 아까 얘기를 잘했는데 회사를 만들 때보다는 회사를 운영할 때 쪽이 조금 더 괜찮거든요.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가 있거나 뭐 나라가 있어요. 좀 큼직큼직한 얘네들 있죠. 그래서 돈이 필요로 해. 그래서 투자자를 모읍니다. 투자자를 모아서 얘네들이 그럼 뭐가 돼요? 얘가 채권을 뭐 한 거야? 채권을 뭐 하게 됩니까? 발행자가. 수능에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누가 무엇을 했는데 이 채권이라고 한다는 건 결국은 차용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을 하는 거야. 내가 100만 원을 빌렸음. 한 달 동안 10만 원씩 이자를 주겠음. 이라는 종이 쪼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계약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회사, 나라가 뭐 하는 사람이야? 발행자야. 야, 그거를 법적으로 얘기하면 뭐로 바뀌게 될까? 의무를 져야 하는 사람이야? 의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의무를 져야 하는 사람이야. 얘네들 뭐라고 불러? 권리가 있는 사람이야? 의무가 있는 사람이야?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누구랑 이제 거래를 하게 됩니까? 이제 다른 회사나 이제 개인, 이 투자자. 자, 들과 이제 거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이 투자자가 이제 바로 뭐가 됩니까? 얘가 채권자. 권리가 있는 거예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자, 투자자는 얘네들한테 뭘 주고요? 네,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고요. 그리고 얘한테 뭘 주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채권을 주는 거예요. 나의 권리를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얘한테는 뭘 줘야 될까? 첫 번째로 의무가 있어요. 무슨 의무가 있게? 항상 뭘 줘야 돼? 이자를 줘야 돼. 이때 팔 때 정해준 이자율을 가지고 계속 이자를 줘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뭘 줘야 될까요? 뭘 줘야 될까? 원금을 줘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네, 두 가지. 그러다 이런 이미지를 좀 갖고 가시면 좋은데 얘가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가 이제 발행일이 있고요. 그죠? 발행일이 있고 여기가 이제 만기일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썼을 때 여기에 뭘 주고요? 이자. 여기에 이자. 여기에 이자를 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 이 채권자한테 이자를 계속적으로 주면서 내가 조금 이따 돈 갚을게 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 이 만기일 때는 그럼 뭘 줘야 되는 거예요? 원금을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포인트가 뭐냐면 얘는 뭐가 정해져 있어요?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뭐는 달라. 주식은 꼭 내가 2년 뒤에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안 팔아도 된단 말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되게 큰 약속을 이제 하고 있죠. 실제로 뭐 한 이쯤 이자를 갖고 있다가 이걸 팔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남한테 팔면 그 이자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가게 돼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옛날에 맨날 이거 설명할 때 맨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제 좀 크게 놀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제 서울로 가야 돼. 네, 메가스터디에서 혹은 이투스에서 나한테 1억을 가져올래. 왜냐면 거기서 선생님 저희가 1억을 드릴 테니까 선생님도 1억을 갖고 오세요. 그럼 2억을 가지고 이제 홍보도 해야 되고 조교도 써야 되고 버스에도 붙여야 되고 국어는 주황식이 붙여야 되잖아. 그리고 교재도 만들어야 되고. 근데 내가 1억이 어디 있어? 그럼 이제 투자를 만든 거야. 어디서? 투자자들. 나를 이렇게 10분할을 하는 거야. 10분할. 몇 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11명이니까 11분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얼마씩 받기 시작하는 거야? 1000만 원씩이잖아요. 투자 안 해? 그래서 1000만 원씩 받는 거야, 1000만 원씩. 이걸 가지고 이제 먹고 나르는 게 아니라 그 1000만 원에 해당하는 걸 주는 거야. 계속 이자를 계속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1년 뒤에 내가 성공을 했어.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돌려주게 되는 거죠. 1000만 원. 오케이? 그런 이야기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주식이랑은 조금 달라요. 요 정도 이미지는 가지고 이 질문 조금 들어가실 필요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주식이랑 비교하는 지문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요. 금리에 대한 이야기들도 되게 많이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천천히 보고요. 사실상 한
80% 이상은 그냥 정보 전달글이에요. 되게 글감이 좋지는 않습니다. 수능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얘들 이제 정보 전달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지문을 채권의 개념 플러스 채권의 거래 방식에 대한 이미지를 반드시 잡고 가셔야 돼요. 수능은 어떻게 나온다? 너희들 이거는 알고 있지? 그러니까 다음 이야기를 해볼게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기는 좀 외워 가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가보죠. 채권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또는 주식회사와 같은 발행자가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미래의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을 약속하고 발행을 하는 뭡니까? 채무 증서를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 왜요? 아. 가상화폐는 열심히 쓰는 가상화폐는 안 나오지 않아? 게 아니라 아직 그렇게 막 대중화는 되지 않죠. 아니 나오면 있지 않아? 가상화폐 공부가 그거 나오면 하지 진짜 않아? 불러야 공부가 알았어. 밈도 나오는데 쇼츠도 나오는데 밈이 나오잖아. 근데 쇼츠도 나오고 가상화폐는 안 나와요 지금. 가상화폐요? 근데 그건 좀 민감하지 않을까요? 윤학코인 오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뭐랄까 한번 좀 예민하게 다룬 적이 있어요. 아니 나올 만도 해요. 나올 만도 한데 뭐랄까 갔다 17번에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내면 그쪽에 조금 초점을 줄 겁니다. 블록체인 쪽에서 조금 초점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비트코인의 장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단점에 대해서 나오지 않고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서 나올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안정화를 할 것인가. 기존의 거래 방식과 이 비트코인이 있음으로써 바뀌게 되는 거래 양식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가. 그런 쪽으로는 나올 수 있지만 그럼 막 투자적인 부분으로는 굉장히 어렵겠죠. 좀 예민한 사항들이니까. 그리고 방금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수능을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와 뭐를? 이 발행자와 뭐는 반드시 구분하면서 가져야 된다? 투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짬밥이 있으시면 얘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얘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고 얘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온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A, B라는 주체들이 나왔을 때는 항상 좀 잡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얘네들은 우리에게 돈을 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원금을 돌려줄 거야. 하지만 이자도 같이 줄게. 이런 식의 구조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한 뭐다? 채무증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자가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를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채무자, 얘를 채권자. 만약에 제가 선생님이라면 요거 가지고 장난을 조금 칠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이자가 올랐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유리하니 이 사람한테 유리하니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체를 정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갚는 입장에서 이자가 올라가면 어때? 별로인 거야.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올리면 좋은 거거든요. 요것만 정확하게 하셔도 한 문제는 풀 수 있을 겁니다. 채권 증서를 말하고 채권 시장은 이러한 채권이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파는 시장들을 뭐라고 부른다? 채권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상품은 하나의 상품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는 것에 반해 투자 자산을 거래하는 채권 시장은 신규로 발행하는 채권이 최초로 거래되는 발행 시장과 이미 발행된 채권을 대상으로 투자자 간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통시장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이거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죠. 또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채권시장은 뭐래? A, 복비 구조를 가지고 있죠. A가 아니라 B다라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 뭐야? 일반과 뭐로 나눠주고 있어? 특수로 나눠주고 있다는 걸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시장은 뭐예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자연스럽게 결정된다고요. 이게 정상이야. 그리고 이 가격은 변해 안 변해? 항상 변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특수성, 이 채권 시장은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자. 근데 그걸 알아보려고 했는데 이 채권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가 발행 시장과
또 하나가 유통시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대칭이 나오는 부분들은 언제나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럼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본질적인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하시면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발행시장은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좀 큰 손들이 삽니다. 큰 손들이 사겠죠? 그리고 이제 유통시장은 그 큰 손들이 산 다음에 그 작은 손들이 거래하는 느낌이겠죠? 판매자와 구매자가 이제 거래를 하는 게 발행시장이고요. 구매자가 시작을 하는 게 유통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매와 소매라는 개념으로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겠죠. 좀 나와봅시다. 채권이 최초로 발행되어 투자자에게 판매되는 발행시장에서는 채권 물량과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은 유통시장의 그것과는 상이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 단어죠. 상이하다. 뭐가 있다? 차이가 있다. 나오는 순간 항상 문제로 출제되는 포인트겠죠. 채권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은 가끔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에 빗대어 설명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도매, 여기가 소매의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채권시장을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구분하는 것은 소수의 대형 투자자들이 발행시장에 참가하여 물량을 확보한 뒤 이를 유통시장의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거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경험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거 구분했을까 안 했을까?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지. 모두 다 달려드세요. 근데 막상 해보면 짜투리들이 살 수 있었게 없었게? 없었던 거야. 그래서 굳이 얘들까지 발행시장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건 뭐 때문이었다? 효율성 때문이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먼저 산 다음에 그 다음에 개인 사람들한테 판매하는 그런 느낌이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이 느낌 갖고 가셔야 돼요. 여기는 누구와 누구예요? 얘야말로 이제 발행자와 그죠? 이제 큰 투자자의 느낌이라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투자자와 작은 투자자의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이 상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문제를 낸다면 요거의 차이점에 대해서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 강조드리죠. 주제 포인트입니다. 네? 어디요? 비기잖아 비. 오호. 뭐처럼 보였어? 아 Y로 보여요? 큰 투자자와 이제 작은 투자자가 거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있다 없다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있다. 실제로 우리가 토마토 산다고 토마토 공급자한테 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달라집니다. 자, 두 번째. 채권 발행 시장에서의 거래 방식은 매수인의 특성 및 자금의 규모에 따라 사모 발행과 공모 발행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런 거 대충 읽으시면 안 되거든요. 결국은 이제 문제가 결국은 어떻게 나오냐면 대칭해서 나와요. 그럼 뭐 때문에 얘가 얘랑 나눠지냐에 대한 이야기였죠. 얘도 이제 뭐 때문에 나눠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요 차이였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특징을 주는 건데 뭐의 특징? 매수인의 특징과 플러스 규모, 거래 규모에 따라서 크다 작다에 따라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가 사모 발행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공모 발행이 됩니다. 여기서도 한 문제 나왔죠? 그죠? 차이가 뭘지 생각하면서 제발 여러분들 승장 가서 분명히 뭔 개소리가 나올 거거든. 새 지문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풀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럼 그때 정말 무슨 개소리야라고 해도 문제를 찍을 수 있는 힘은 뭐냐면 얘와 얘의 차이점에서 나온다라는 믿음을 갖고 봐야 돼. 그럼 1, 2, 3, 4, 5번 중에 하나 손을 들고 있을 거야. 수능은 그걸 물어볼 수밖에 없다니까. 왜? 얘가 본질적인 느낌이 때문에 그래. 나누기만 잘해도 돼요. 나누는 거에 이제 변태가 되셔야 되는데 한번 가볼게. 차이가 뭔지. 사모 발행은 발행자가 특정 투자자와 사적인 교섭을 통해 채권을 매각하는 것으로 주로 소규모의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너무 중요하다고 했었죠? 누구와 누구예요? 발행자와 누구의 커넥이에요? 투자자의 커넥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뭐예요? 소규모라는 거예요.
반면 공모, 이 공자가 뭐야? 사자가 뭐예요? 우리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죠? 사적인 영역인가? 공적인 영역인가? 생각하시면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이 발행자가 투자자를 컨택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불특정 다수라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정해졌다,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뉘앙스가 엄청나게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소규모였으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대규모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 공모 발행은 그렇죠. 그래서 발행자가 당초 의대한 발행 규모에 비해 시장에서 소화되어 매출되는 규모가 적어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잠재하므로 사모 발행에 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프로블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상대적으로 뭐입니까? 얘는 봐봐. 우리가 투자자를 셀렉할 수 있죠. 그럼 투자자를 셀렉했을 때 이 사람이 돈이 많은가 안 많은가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확인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컨택을 했을 때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불특정 다수는 이 사람들이 돈이 많은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100억 받고 싶었는데 50억밖에 투자가 안 됐어. 그러면 뭐야? 1조 가지고 가신 분한테 발가락 핥은 게 날 뻔했단 말이야. 이게. 그죠? 한 사람한테 가서 투자해주세요. 아니면 불특정 다수한테 투자해주세요. 근데 이건 뭐가 있다? 가능성입니다. 다 뭐뭐의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전문성이 훨씬 더 쏘죠. 전문성이 솔브가 필요하다. 이런 구조로 다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걸 가지고 이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우리 1번 볼까요? 1번? 1번에 넘길 번 넘겨보고 갑시다. 원래 이것들을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그 호흡, 요 꼭지점을 여러분들 이제 암기를 하고 이제 문제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1번 볼까요? 채권 발행 시장은 투자자의 특성 및 자금 규모에 따라서 인해 사모 발행과 공모 발행으로 구분된다라는 그 인과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번 채권 발행 시 과소 판매에 대한 발행 위험은 공모 발행보다는 사모 발행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요거와 요거를 뭐 해버린 겁니까? 바꿔버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가장 클래식한 문제 출제의 유형이기 때문에 이번 찍고 이제 끝내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죠? 문제 수가 많아서 조금 보고 가고요.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세 번째 문단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 지우고 갑시다.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까지. 세 번째. 자, 채권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 역시 발행 시장과 유통 시장은 상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 방식에 대한 이야기고요. 가격에 대한 결정 방식을 가지고 이제 나눠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가지로 또 나눠야겠네요. 하나가 이제 발행 시장이요. 쌤, 네. 문방 건너뛰었어요. 그래요? 어쩐지. 어쩐지. 오늘 저 한편. 이 새끼는 뭘까? 네, 두 번째. 좋아요. 고마워요. 한편 공모 발행은 발행 위험의 귀속 여부에 따라 직접 발행과 간접 발행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대요? 공모 발행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얘가 조금 하기가 어려우니까 전문성이 좀 띄니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뭐에 따라서 발행 위험에 이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발행 위험의 귀속력. 이게 여러분들 처음 보면 안 돼요. 이 위험 여부라는 개념은 여러분 CDS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으로 여러분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얘랑 보험을 해. 근데 내가 다쳤어. 그럼 얘가 보험사에서 돈을 줘야 되잖아. 그죠? 근데 이 보험사가 망해버리면 받을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보험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또 보험사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 보험의 보험을 만드는 거야. 그걸 이제 CDS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6월, 9월 이제 수능 라인에서 기출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무슨 개소리예요? 이러고 있으면 기출문제 공부가 하나도 안 된 거야. 큰일 난 거야, 진짜로. 그래서 이런 뉘앙스, 즉 발행 위험의 귀속 여부, 즉 누가 책임을 지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누가 책임을 지느냐.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등장을 하겠죠.
자, 천천히 봅시다. 직접 발행은 그럼 이제 나눠줍니다. 첫 번째, 직접 발행. 직접 발행은 채권 공모와 관련된 발행 위험을 발행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발행자가 전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올해 이미지가 만듭니다. 그래서 단어가 뭐야? 직접 내가 발행 위험을 책임진다 라는 느낌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가 간접 발행이 등장하는데 그럼 누가 등장하겠어? 간접적이니까 발행자 말고 다른 놈이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문제를 벌써 이제 알고 있어야겠죠. 간접 발행은 중개회사가 채권을 인수함으로써 그래서 발행자가 있는데 원래는 얘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 하지만 이거를 누가 인수한다라는 거예요? 이 중개회사. 중간에 개입을 하는 중개회사가 채권을 인수함으로써 발행 위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합니다. 또 나와. 근데 이 항목 가야 돼요.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인가 두 명인가의 문제인 거야. 만약에 중개회사가 다 가져와. 그러면 책임을 누구만 지면 돼요? 중개회사만 지면 되는 거야. 근데 일부만 가져가. 그럼 누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발행자와 중개회사가 같이 질 수 있다는 거죠. 요 전제 조건에 따라서 책임의 여부가 달라진다? 수준이 되게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생각하시면서 넘어가셔야 되고요. 간접 발행은 중개회사가 발행 위험을 부담하는 정도에 따라서 총액 인수와 잔액 인수 방식으로 다시 구분됩니다. 그래서 뭐야? 전부다! 라고 해서 총액 인수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일부다! 라고 해서 잔액 인수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겠죠. 총액 인수는 중개회사가 발행자와 약정한 가액으로 채권 발행의 총액을 인수한 후 투자자를 대상으로 이를 판매하는 것으로 중개회사와 인수가격과 일반 투자자 판매 가격의 차이는 중개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발행사의 채권을 뭐 해버린 거야? 전부 다 사버린 거죠. 그래서 모든 권리와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중개회사한테 전부 다 있는 거죠. 이에 비해 잔액 인수는 발행자와 약정한 가액으로 1차적으로 발행자의 명의로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한 다음 판매되지 못한 잔여분에 한해서는 중개회사가 인수하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중개회사가 얘를 거쳐서, 이 발행자가 얘를 거쳐서 판매를 하기는 하지만 첫 번째로는 뭐예요? 첫 번째로는 발행자가 누구랑 컨택을 하는 거죠? 구매자와 투자자와 컨택을 하는 거예요. 얘가 first죠. 중간에 중개회사가 있기는 하지만 책임은 누가 지기? 책임은 누가 져? 발행자가 지는 거야. 이때는. 근데 다 못 팔고 나머지가 생겼어. 그럼 그때는 이제 누가 컨택을 하는 거예요? 발행자가 누구한테 판매를 하는 거예요. 중개회사가 구매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얘가 구매자를 컨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의 책임은 누가 있게? 이쪽으로 가는 거지. 얘가 책임지고 판매를 하는 거니까. 총액 인수의 경우 중개회사는 채권 발행 전액을 자기 명의로 구입해야 하므로 많은 자금을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기까지 채권을 보유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발행자로부터 잔액 인수의 경우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점과 단점이 이제 등장하고 있죠. 총액 인수는 당연히 뭐가 높아요? 위험이 어때? 위험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가 뭐가 많아야 돼? 돈이 일단은 뭐 해야 돼요? 많아야 돼요. 전부 다 사야 되거든요. 전부 다 사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걸 뭐 해야 돼요? 전부 다 판매를 전부 다 해야 된다는 거죠. 남아버리면 뭐예요? 재고가 남은 거랑 다름이 없거든요. 하지만 얘의 이제 장점은 뭐겠습니까? 장점은 수수료가 그렇죠. 수수료가 그럼 얘의 장점과 단점은 그대로 이거에 반대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뭐보다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직접 발행에서는 이 중개업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간접 발행의 경우 중개회사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팔면 되는데 중개회사를 거쳐서 판매를 한단 말이야. 돈을 주고서. 근데 왜 선호를 하는가? 이는 발행 위험을 분담하는 것과 더불어 중개회사가 가지고 있는 조직적인 판매망과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채권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죠. 이거의 장단점이 나와요. 직접 발행의 장점은 뭐야? 모두 이득을 내 걸로 할 수 있다. 근데 단점은 뭐예요? 책임이 전부 다 내 거다 라는 뉘앙스인 거고요. 근데 얘의 단점은 뭐예요? 뭘 줘야 된다? 수수료를 줘야 한다. 하지만 장점은 뭐다? 책임을 뭐 할 수 있고요? 책임을 분산시킬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얘네들의 뭘? 노하우를 혹은 정보를 우리가 더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채권이라는 것 말 그대로 어떤 회사가 자기 몸을 찢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뭐 나 같은 학원 강사야. 그럼 채권을 판매하는 거에 전문성이 있을까 없을까?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중개회사한테 그거 좀 대신해줘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그냥 채권을 파는 것보다 이 중개회사를 거쳐서 파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유가 몇 가지예요? 두 가지인 거죠. 하나가 책임 분산,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노하우, 중개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 노하우를 얻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직접 하는 것보다 중개업자 끼고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덜 멀더라고요. 자, 민간에 발행하는 채권에는 채무 불이행과 같은 신용 위협이 존재합니다. 돈 안 낼 수도 있죠. 따라서 채권 발행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투자자는 발행자보다는 신용 있는 중개회사를 신뢰하고 투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채권 발행자는 비록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신간접 발행을 선택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뭐에 대한 문제예요? 신뢰도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자, 내가 판매해? 근데 내가 처음이야. 어디서 굴러먹다 온 개뼈다귀란 말이야. 여러분들 투자하겠어? 투자하지 않겠어? 투자하지 않겠지. 근데 옆에 있었던 워렌 버핏 아저씨가 이거 투자하래. 그럼 사람들이 투자할까 안 할까? 투자하겠지. 딱 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직접 발행한 이 사람보다 그거를 사서 중개하는. 왜냐면 얘네들도 못 팔면 뭐하니까. 손해보니까 이 중개업자들을 더 신뢰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 이유가 다 뭐라고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라고. 우리는 그 회사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 몰라요? 모르는 거죠. 하지만 이 중개회사는 그 회사에 대해서 정보를 우리보다는 더 잘 알겠지 라는 식의 사고가 깔려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보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얘네들의 정보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신뢰가 간다는 거겠죠. 한편 네 번째. 얘들 학업에 가죠. 한편 채권 유통 시장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서 장내 시장과 장외 시장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장소를 가지고도 두 가지로 나누게 되네요. 그건 쉬워요. 장내 시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외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의 내분야, 외분야에 따라서 이제 나눠질 수가 있겠네요. 글감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짜임새 있지는 않죠. 계속 그냥 정보를 줄 뿐이에요. 이게 좋은 글들은 이게 이제 갈고리처럼 엮여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죠. 장내 시장은 거래소에서, 포인트죠? 거래소에서 다수의 투자자가 매매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체결되는 방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반면 장외 시장에는 거래소 밖에서, 그렇죠. 거래소 밖에서 인터넷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가격 탐색 후 증권회사의 중개를 통해 양자 간 매매가 체결되는 방식으로 거래가 형성되게 됩니다. 엄청 중요하죠? 얘는 뭐예요? 얘는 뭐야? 직접 판단하는 게 포인트였죠. 투자자들끼리 직접 판단하는 게 포인트고, 얘 같은 경우는 거래소 밖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뭐예요? 중개업자가 뛴다는 거죠. 포인트는 뭡니까? 간접적이죠. 채권은 주식과 달리 만기가 있는 금융상품으로 비록 발행자가 동일하더라도 표면 금리나 만기 상환율, 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 종목이 다양하므로 표준화가 어려워서 장내보다는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좀 더 많대요? 여기 쪽이 훨씬 더 많대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복잡성, 즉 컴플렉스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주식은 가격이 달라 안 달라?
내가 사나 제가 사나 가격이 똑같단 말이야. 근데 이 채권 같은 경우는 금리를 어떻게 다루느냐 혹은 언제 갚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사느냐에 따라서 복잡성을 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한 가격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다양한 전제 조건을 가지고 사는 이 장외 투자가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거겠죠. 그럼 봐봐. 복잡하지 않고 심플해지면 심플해질수록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가는 거야. 여기서 뭘 잡으셔야 되는 거냐면 복잡성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얘가 뭐로 간다는 거야? 장외로 갑니다라는 비례를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그래서 3번에 1번 같은 경우 있죠. 3번에 1번. 채권 종목의 표준화가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장내 시장에서의 거리는 더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바로 지을 수 있는 힘은 이 대칭의 차이와 이 비례를 잡고 갔느냐 안 잡고 갔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다 왔다. 어려웠다. 어려웠지만 다 못 쓸 테니까 여기 지우고 갈게요. 여기는 어렵지 않죠? 여기는 심플한 얘기니까 여기는 좀 지워봅시다. 좀 더 썼으니까. 자, 채권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 역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은 상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수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유통시장과는 다르게 발행시장에서는 채권 가격의 경매 방식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뉘죠. 또 나눠야 돼요. 발행, 여기는 유통이죠. 얘 같은 경우는 뭐를 따른다는 거야? 경매 방식을 따른다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수급에 따라서 굴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영향을 받는 건 이제 유통시장인 거고, 얘는 수요와 공급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받는데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나눠주시면 돼요. 채권 경매, 사실 경매도 크게 보면 시장이거든요. 여기서는 그냥 나누고 싶은 거야. 그걸 단어를 나누고 싶은 거다. 경매도 엄밀히 말하면 시장 경제예요. 자본주의 사회의 꽃이에요. 경매가 돈 많은 놈이 이기는 구조란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눠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너무 중요하죠. 채권 경매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되도록 낮은 가격의 채권을 매입하여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합니다. 자, 너무 중요해. 자, 이름 잘 따가. 투자자가 이기는 방식은 뭐예요? 얘가 좋아 라는 건 채권이 뭐 해야 돼? 낮은 금액일 때 투자자가 유리한 거예요. 그럼 항상 뭐의 대칭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구는? 우리 공급자, 판매자는. 판매자가 이기기 위해서는 뭐예요? 높은 금액으로 판매를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렇잖아. 경매를 했을 때 내가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을 가져야 되고 파는 사람에서는 많은 금액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경매에 참여하는 것을 응찰 또는 입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입찰 조건으로는 입찰 금리와 입찰 금액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판매자, 투자자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뭘 제시한다는 거야? 입찰, 봐봐. 경매에 참여하는 것을. 경매에 참여하는 것을. 경매에 참여하는 건 누구야? 얘야. 물론 둘 다 참여하는 거긴 하지만 돈을 더 1,000원, 2,000원 하는 건 누구냐고. 여기서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입찰 금리와 이자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입찰 가격이 있죠. 이렇게 나눠 갑시다. 입찰 금리를 투자자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금리의 효과에 따라서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문제 나왔죠? 무슨 구조예요? 나대이 법비 구조가 하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뭐야? 자유가 아니라 뭐가 되어 있다? 고정이 되어 있다. 이 느낌으로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죠. 실제로 약간 그런 거죠. 경매할 때 여러분 1,000원 한 다음에 1,010원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1,000원, 2,000원, 3,000원 해야지. 100만원, 200만원 해야 되는데 100, 1만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100, 500원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버리면 이제 과열되거나 되게 치졸하게 되기 때문에. 그죠?
호가가 아니라 고정되어 있다. 이 느낌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입찰 결과 채권을 배정받은 경우에 낙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경우 입찰금리와 입찰금액은 낙찰금리 및 낙찰금액이 됩니다. 금리와 채권 가격은 역의관계를 가지므로 채권 발행자는 되도록 낮은 금리를 제시한 투자자에게 채권 물량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면서 발행 물량을 수호해 나갑니다. 15개짜리입니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제일 어려운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죠. 내 포인트는 뭐다? 투자자가 이기기 위해서 혹은 이제 판매자가 이기기 위해서의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얘의 똑같은 말 결국은 뭐다? 금리가 뭐다? 금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높아야 돼, 낮아야 돼? 이 입찰 금리를 어떻게 해주는 게 판매자가 이기는 걸까요? 입찰 금리를 최대한 그렇죠. 낮춘 구매자에게 판매를 하는 게 판매자한테 이득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게 바로 높은 금액이라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봐봐. 낮추다와 높다라는 게 동시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나게 헷갈려. 그리고 방금 얘기를 했죠. 얘가 지금 비례를 때려버렸어. 무슨 비례를 때려버립니까? 이게? 뭐와 뭐는 반비례다? 뭐와 뭐는 반비례다? 금리와 채권 가격. 금리와 채권 가격은 비례. 요거 가지고 문제 안 나오면은 장을 치신다. 만약에 이 질문이 나온다면. 판매자 입장에서 높은 금액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꼴 그게 뭐라고요? 낮은 금리와 똑같은 말이라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왜? 그 이유가 뭐겠어? 내가 판매하면 얘한테 얼마를 줘야 돼? 계속 이자를 줘야 되는 거야. 이자를 계속 줘야 되니까 많은 금리일수록 내가 더 뭐 한 거야? 더 많이 뱉어야 된다고. 근데 나는 더 뭐 하는 거야? 비싸게 치러야 되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느낌이 반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중요해요. 이 글감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채권 발행자는 되도록 낮은 금리를 제시한 투자자에게 채권 물량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면서 그래서 뭐하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금리를 얘기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경매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10개를 팝니다. 10개를 파는데 한 사람이 10개를 다 사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큰 부자라도.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나 2개 살 건데 5%, B라는 사람이 나 3개 살 건데 4%, C라는 사람이 나 1개 살 건데 2%.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야. 그럼 가장 먼저 누구한테 판매하는 거야? C한테 판매를 하는 거야. C한테 한 개를 주고 얘를 2%짜리로 때려버린다는 거지. 자, 그럼 그 다음에 남은 9개는 누구한테 펴입니까? 안 팔아?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2개를 준다는 거지. 이렇게. 아니, 얘한테 주고 3개를 주고 그 다음에 남은 걸 가지고 얘한테 준다는 거지. 근데 이게 작기 때문에 이렇게 느낌이 드는 거지. 개수를 좀 바꿔보면 좀 느낌이 확 다릅니다. 얘가 5개, 얘가 4개, 얘가 4개를 호가를 때려버렸어요. 그럼 C에게 몇 개를 주는 겁니까? 5개를 줘요. 그럼 B에게 몇 개를 주는 거예요? 또 4개를 줍니다. 그럼 A는 나는 몇 개가 원하는데 4개를 원하는데 몇 개밖에 못 얻어요? 1개밖에 못 얻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금리를 낮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얘가 10개가 아니라 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금리의 그 민감함은 훨씬 더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오케이? 요거 이해하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낮은 금리를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됐죠? 채권 발행액이 모두 소화하는 경우에는 그 수준에서의 입찰 금리를 모두 소화하지 않을 경우의 입찰 금리 중에서는 가장 높은 금리를 최고 낙찰 금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또 나누죠. 그래서 이 입찰 금리 모두 판매가 됐을 때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말 그대로 다 판매가 됐을 때의 금리를 얘기하면 되는 거겠고요. 그리고 이때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가장 높은 금리를 이제 입찰 금리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왜냐면 그 위에는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최고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이네요. 발행시장에서의 채권 가격이 효율적으로 형성되고 경매 수입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제고가 뭐게? 여러분들 이거 저도 좀 충격을 많이 받는데 이거 뭐예요 이거? 진짜 그러지 마. 재고품 선생님 창고에 쌓여있는 물품 그건 이거야. 그거랑 달라.
물론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못 팔리면 다 뭐가 되는 거야? 재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판매를 재고해야 돼. 재고를 전부 다 팔기 위해서 재고를 해야 된다고. 뭐예요? 이미지를 높이다. 효율을 높이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상승의 이미지가 있는 이런 하강 상승에 있는 이미지가 있는 것들을 꼭 챙기고 가셔야 돼요. 재고를 해야 되는데 더 이제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 경매 방식에는 단일 가격, 복수 가격, 차등 가격 낙찰 방식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가격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붙을까 많이 안 붙을까? 많이 안 붙어요. 왜냐면 여러분 이게 500원이에요. 그럼 이 500원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투자를 하지만 500원을 투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안 가? 안 간단 말이지. 근데 문제는 A가 10개야. 근데 500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5명밖에 없었던 거야. 그럼 나머지 5개는 못 팔잖아.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 괜찮아 안 괜찮아? 안 괜찮단 말이지. 사실 얘는요. 이거를 100만 원 한 100만 원에 만들었기 때문에 한 200쯤부터 팔면 개이득이거든. 그렇잖아. 근데 이제 5를 주고 팔았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 5개는 400, 300, 200에 팔아도 이득이란 말이지. 그러면 얘네들 얘 5명 말고 400 혹은 300이면 살만한 사람들까지 뭐 할 수 있어요? 붙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단일 가격이 아니라 이상한 작업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작업들을. 좀 더 가봅시다. 그래서 그 개념을 뭐라고 합니까? 응찰률이라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이 붙어 달리게 하기 위해서 응찰률을 높여야 되는데 이 응찰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단일 가격. 단일. 또 하나가 복수 가격. 그 다음이 차등 가격이죠. 나누는 문제가 나오고 이제 보기 문제가 나오겠죠. 단일 가격 낙찰 방식에서는 최고 낙찰 금리를 경매 청산 금리로 해서 낙찰된 모든 물량에 이 금리를 적용합니다. 단일 가격 같은 경우는 그냥 답 없어요. 뭐야? 모두 적용한다. 최고 금리를 그냥 모두 정해버린다. 무슨 가격을요? 최고 낙찰 가격을 모두 적용해 보죠. 그걸 이제 뭐라고 한다? 유식화할 때 청산금리라고 얘기했죠. 모든 거를 청산해버린다. 반면 복수 가격 낙찰 방식의 경우에는 개별 투자자가 제시된 금리에 인수 금액을 적용해 나가면서 순차적으로 채권 물량을 소화해 나갑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아까 전에 A, B, C를 그대로 끌고 올까요? A, B, C를 그대로 끌고 A, B, C가 있고 얘가 4%, 얘가 뭐 3%, 얘가 2%라고 해봅시다. 얘가 뭐 10개가 있는데 5개 주세요, 4개 주세요, 3개 주세요 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자, 단일 가격일 때는 우리 몇 프로로 때려버릴까요? 4%가 있어? 몇 개로 때려버리는 거야? 그냥 전부 다 4%로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 그냥 무조건 4%인 거야. 무조건. 근데 이제 복수 가격 같은 경우는 뭐예요? 차등 적용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C는 몇 프로? C는 2%로 때려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B는 3%로 때려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A는 이제 4%로 때려버린다라는 거죠. 뭐야? 물량이 다 없어질 때만큼. 사실 C는 그러면 손해본 거야? 이득 본 거야? 손해지. 상대적으로 이득 본 거지. 이제 상대적으로 손해본 거지. 금리적으로는. 하지만 뭘 이득 본 거야? 뭘 이득 본 거야? 물량을 확보했다라는 이득을 본 거야. 봐봐. 오이씨. 판매자가 얘한테는 봐봐. 얘네들이 똑같이 100개야. 그럼 얘한테는 얼마 줘야 돼? 2 줘야 돼. 얘한테는 얼마 줘야 돼? 3 줘야 돼. 얘한테는 얼마 줘야 돼? 4 줘야 된다고. 똑같은 채권을 샀는데 누구는 4 받고 얘는 2 받고 못 받는다니까.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얘가 뭐야? 손해야. 근데 만약에 얘가 10개가 아니라 몇 개였으면 어때? 5개 정도 쳐봐. 그럼 누구는 못 사니? A는 못 사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의 이득은 뭐야? 물량 확보. 얘의 손해는 뭐야? 금리를 낮춤으로써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적어지는 거지. 그 느낌을 살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복수 가격 같은 경우. 얘는 뭐야?
공평하지. 여기서 이제 영웅은 누가 되는 거야? 영웅은 누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지. 4% 지른 거거든. 근데 만약에 A가 못 들어갔어. 5개밖에 없었어. 그럼 몇 퍼센트 되겠어? 3%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높게 불렀다가 영웅이 되지 못하고 나가게 되는 거야.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방식으로 하느냐, 요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금리도 바뀌고 이 채권을 살 수 있는 사람도 바뀝니다. 그 전제조건 되게 중요하다. 마지막 계약적 차등 가격 봅시다. 한편 차등 가격은 낙찰 방식은 단일 가격과 복수 가격 낙찰 방식을 혼합한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단일 가격 낙찰 방식대로 최고 낙찰 금리를 정한 후에 이하의 응찰 금리를 일정한 가격으로 그룹화하고 각 그룹 내에서의 최고 금리를 그룹 내의 모든 인수 금액과 동일하게 적용돼 그룹별로 상이한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뭔 개소리야? 예를 들어 입찰 시의 금리를 제시한 다음이 즉 호가 단위가 0.05%이고 최고 낙찰 금리가 5%이며 그룹 내 금리 간격이 0.1%라고 한다면 금리 구간은 5%에서 4.9, 4.85에서 4.75, 4.7에서 4.6과 같이 그룹화되고 그룹별로 적용되는 낙찰 금리는 각 그룹의 최고 금리 5, 4.85, 4.7 등이 됩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여기서는 A, B, C밖에 안 나왔지만 얘네들을 훨씬 더 많이 만드시면 됩니다. A, B, C, D, E, F, G, H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자, 뭐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이제 답이랑도 연결되는데 단일 가격은 누구한테 너무 안 좋을까? 판매자한테 개손해인 거야. 내가 분명히 2%에서 팔 수 있었거든. 2%의 이 낮은 금리로 내가 팔 수 있었어. 근데 어떤 새끼가 약간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4%를 때려버린 거야. 개손해야. 그리고 미친놈이 10% 때려버렸어. 봐봐. 5개 파는데 이 적정 가격이 한 3% 정도로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은 난 안정적으로 1% 해보겠어. B라는 사람이 2%니까 되겠지. 그죠? 근데 C라는 놈이 20%, 100% 해버렸어. 근데 얘가 판매가 됐다?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전부 다 100%가 되는 거야. 누구 손해야? 판매자 개손해란 말이야.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차등 가격. 그래서 박경영이 이제 복수 가격인 거고. 근데 이제 복수 가격도 뭐가 문제게? 이 복수 가격도 뭐야? 좀 빡치는 거야. 여기 2%, 3%, 4%인데 여기 사이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지. 그래서 조금 더 이거를 조금 더 땡겨 먹기 위해서 뭐야? 덩어리를 만들어주는 거야. 요렇게는 뭐야? 5%. 요렇게는 4%. 요렇게는 3%.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얘가 여기보다는 훨씬 더, 여기보다는 훨씬 더, 여기보다는 훨씬 더 이득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지. 이런 것들. 그런 느낌이 이제 보기에서 등장하는 거야. 지금 잘 납득이 안 되더라도 우리 보기 보면서 문제 풀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문제 들어가 보죠. 1번은 우리 2번까지 쉬웠죠. 요 아까 계층에 대한 이야기였고, 자 3번 채권 발행에서 잔액 인수의 경우에는 총액 인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죠. 그렇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수수료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은 내가 전부 다 사야 되니까 위험도가 높아지고 수수료도 낮아지겠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책임을 덜 지면 수수료도 낮아집니다. 4번 채권은 발행자가 같더라도 상품 특성상 표준화가 어려우므로 장내보다는 장외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단일화가 되면 될수록 장내에서 됩니다. 마치 주식처럼. 5번 별 5개입니다. 얘는 어떤 식으로도 문제가 또 출제가 되겠네요. 경매를 통해 채권의 발행 가격이 결정될 때에는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경매 방식은 단일 가격 낙찰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아까 전에 뭐야? 단일 가격. 내가 조금 3% 때려버렸어도 얘가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6%, 10% 때려버리면 여기로 결정된단 말이에요. 얘네들까지도 뭐한다? 최대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는 개이득이고 누구한테는? 투자자한테는, 구매자한테는 개이득이고 판매자한테는 대손해죠. 2%, 3%로 퉁칠 수 있었는데 땡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뉘앙스는 좀 챙겨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죠? 2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나왔던 게 이제 2번인데 여기 칠게요. 여기 칩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2번. 여기만 잘 넘기면 되겠죠? 야, 니들이 선생님이 그럼 몇 번 내겠니? 일반적 문제 하나 나고 대칭 문제 하나 내고 2번 내겠지. 2번 내겠지. 끔찍해. A4, B4. 나도 프로젝터 사고 싶어. B4. 프로젝터. 이럴 때 뭐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채권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채권 마련해주지. 프로젝터로 쌓아가지고 이제 나올 수 있게. A4 입찰 금리가 5.05, 5.04, 5.03, 5.02, 5.00, 4.99고요. 그리고 1000억이에요. 어치 그리고 200, 200, 100, 200, 200, 200. 자, 그래서 얘네들 전부 다 1000억을 살 수 있다 없다? 전부 다 살 수는 없어요. 토탈이면 400, 500, 총 뭐예요? 1100억이기 때문에 한 놈은 다 못 사. 한 놈은 다 못 사기 때문에 굴러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낙찰 방식을 뭐로 할지에 따라서 다 달라요. 단일 가격으로 할지, 복수 가격으로 할지, 차등 가격으로 할지 전부 다 다릅니다. 만약에 단일 가격으로 하면 얼마 때리면 될까? 5.5. 그렇지. 5.5. 왜? 여기가 뭐이기 때문에? 자, 복수 가격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복수 가격은 제일 낮은, 정말 중요해요. 제일 낮은 금리부터 판매를 하는 거예요. 누구 줘요? 얘 줘. 얘 줘. 얘 줘. 얘 줘. 얘 줘. 얘는 그럼 몇 개밖에 못 사는 거야? 반 조각밖에 못 삽니다. 이걸 납득하시면 끝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차등. 차등인 경우에는 이제 뭘 해야 돼요? 그룹을 지어야 돼요. 근데 그룹은 그때 달라요. 뭐에 따라서? 이 금리, 그룹 내 금리 간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룹 내 간격은 뭘로 떨어집니까? 0.0이지. 자, 그럼 여기서부터 0.02까지 합치면 돼요. 최대치에서 0.0까지 묶어버리면 되고요. 그럼 여기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그룹이 0.0까지 묶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그룹은 이렇게 묶이게 된다는 거죠. 자, 이 그룹에서는 최대가 뭐야? 5.0. 이 그룹에서는 최대가 뭐예요? 5.0. 이 그룹에서는 최대가 뭐예요? 4.99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내가 볼까? 단일 낙찰 방식에서는 경매금리는 청산금리가 얼마다? 5.05. 이걸로 1000억을 뭐 해야 돼? 싹 다 팔아야 돼. 싹 다 팔아야 됩니다. 누구 손해예요? 판매자 손해죠. 누구 이득이에요?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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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인 거야 전부 다. 살짝 손해는 뭐야? 한 개밖에 못 샀거든. 그죠? 2번. 각국의 국채 금리 효과가는 0.01% 이하이다.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0.01% 이하라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최대치가 뭐예요? 1밖에 못 돌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정도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무조건 이거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낮아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추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었는데 조금 어려웠고. 3번 A사의 낙찰 금리는 경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1% 뗄 수 없단 말이야. 나 니들 다 꺼져라 6%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A의 낙찰 금리는 경매 방식에 관계없이 5.05이다. 그렇죠? 얘는 뭐니까? 얘는 야수의 심장인 거죠. 근데 봐봐, 만약에 얘가 1000억이 아니라 900억이었다고 쳐보세요. 그럼 얘는 낙찰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여기에서 뭐 하는 거거든요? 끊기는 거거든요. 이해가 될까요? 그랬을 때는 낙찰 금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하지만 단일 가격이나 복수 가격이나 차등 가격이나 전부 다 아무튼 구매는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같은 가격으로 이제 구매를 하게 되겠죠. 4번 차등 낙찰 가격을 할 경우 D사에게 적용되는, 이거 문제 나오겠죠? D사한테 적용되는 가격은 얼마다? 5.0이나 되겠죠. 만약에 이 간격이 얘가 아니라 0.01 혹은 0.03일 때는 또 달라진다는 거죠. 만약에 0.03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돼버려요. 그럼 얘의 가격은 얼마가 되는 거야? 이쪽으로 돼. 네가 조금 더 야수의 심장을 때렸어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5번 F사가 최종적으로 배정받은 국채 금액은 100억입니다 라고 하는데 F 너무 중요하죠. 이거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지 아세요? F는 무조건 뭐야? F는 무조건 사요. 왜? 금리를 제일 낮게 때렸거든. 누구한테 제일 이득이야? 판매자한테 제일 이득인 거야. 얘가 1순위이기 때문에. 그럼 얘는 무조건 얼마 가져갑니까? 이래요. 이게
금리를 낮췄을 때의 장점인 거예요. 무조건 살 수 있다. 1순위로 살 수 있다. 그죠? 단점은 다른 놈들보다 돈을 조금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그리고 꼭 집에 가셔서 다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3번. 아, 너무 중요한 문제네요. 3번. 1번. 채권 종목의 표준화가 제가 했죠. 표준화가 쉬워질수록 거래는 더 장내에서 활성화가 될 거고요. 2번. 차등 가격의 낙찰 방식이 그룹 내 금리 간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채권 발행자의 수익이 높아질 것이다. 별 5개네. 별 5개짜리. 이것도 문제 나오겠지. 아. 작았지? 작았지? 그러면 얘는 5.05, 5.05, 5.05인 거야. 근데 만약에 커졌어. 그럼 누구까지 5.05를 해야 돼? 얘까지 5.05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원래 5.02로 할 수 있었던 애였는데 얼마를 줘야 돼요? 5.05를 내줘야 된다. 즉 커지면 커질수록 뭐하다? 손해다. 항상 손해가요? 이건 사실 그때그때 달라요. 얘네들이 어떻게 때리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그냥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는 범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하다? 손해다. 왜? 최고 가격으로 때려버려야 되니까. 2번 납득하시면 문제 맞히겠네요. 3번. 채권 발행자에 대한 정보가 많이 공개되면 될수록 공모 발행에서 직접 발행의 비중은 증가할 것입니다. 왜 구매하는 거였어요? 나에 대해서 정보가 없잖아. 그래서 중개업자를 끼는 거였죠. 나에 대해서 정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바로 다이렉트로 하는 직접 발행이 일어나게 될 거고요. 4번. 중개회사의 선정 시 잔액 인수에 비해 총액 인수의 경우 중개회사의 자금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왜? 다 사야 되잖아. 그걸 다 살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5번. 차등 가격 낙찰 방식은 낮은 가격으로 채권을 인수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요구와 높은 가격으로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발행자의 요구를 결합한 시도. 그렇죠. 이거는 누구 손해야? 누구 손해야? 회사. 판매자 손해. 이거 누구 손해야? 이거에 비해서. 이 단일 가격에 비해서 이건 누구 손해야? 구매자 손해잖아. 이거를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짝꿍하는 거야. 이 말도 옳고 이 말도 옳으니까 우리 합치자. 서로 양보를 한 거겠죠. 4번. 얘도 의미가 있겠네요. 얘도 나오겠죠. 채권 경매에서 응찰률은 발행 예정 물량 대비 응찰 물량을 의미하게 됩니다. 발행 예정 물량이 모두 낙찰되기 위해서는 응찰률이 100% 이상이 돼요. 즉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개수보다 뭐가 훨씬 더 높아야 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양이 더 많아야겠죠. 채권 발행자에게 유리한 낙찰 가격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응찰률이 높아야 합니다. 발행자에 있어서 낮은 응찰률은 당초 예상한 정도의 자금이 조달되지 못하는 과속 판매와 더불어 불리한 입찰 조건으로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안 팔리면 뭐예요? 내가 처음에 원했던 돈을 다 수급하지 못할 확률이 있고요. 그리고 딱 봐도 뭐야? 입찰자가 몇 명 안 돼. 그럼 뭐예요? 또 야수신당이 한 번씩 나오는 거야. 나 살 수 있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10% 때려버리는 거지. 그러면 너무 불리하잖아. 근데 내가 못 살 수도 있겠는데? 이런 감정이 들어야 금리가 낮아지겠죠. 그 생각.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조한 응찰률은 발생 시장에서 경쟁이 어떤 상태겠어요? 약화된 상태겠죠. 사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약화된 상태인 것을 의미하므로 낙찰 금리를 어떻게 합니까? 상승시켜야겠죠. 상승시켜야 사는 사람이 돈을 더 받겠지. 5%였는데 6%가 됐네. 이득이겠네? 하면서 더 달려들게 될 거고요. 채권 투자자에게는 투자 수익률이 어떻게 됩니까?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내가 다달이 5% 받던 걸 6%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에 따라 채권 투자자들에게 단합 등의 전략적 행동을 통해 응찰 물량을 조절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야? 사는 사람들끼리 뭐 할 수 있어요? 시세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너 2% 해, 나도 2% 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자는 자체적으로 뭡니까? 내정 수익률을 정한 후에 이보다 낮은 입찰 금리를 제시한 금액부터 순차적으로 낙찰되도록 하는 방식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뭐였어? 그렇죠. 복수가격제였던 거죠. 내가 이 금액을 정해놓은 다음에 나 이거 말고는 못 팔겠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촥촥촥촥촥촥 이쪽에 있는 사람은 사 못 사? 못 사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5번은 나머지는 다 있는데 답은 2번은 없죠. 채권의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서의 가격 결정의 차이가 이유는 무엇인가의 본질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차이가 있다라고만 하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2번이 아니에요. 자, 포인트. 결국은 포인트는 뭐다? 채권에 대한 이해예요. 이 채권을 판매함으로써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는 구매자다. 그리고 뭐? 이거지. 오씨. 이거지. 이 노란색 있죠? 이 금리와 이득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얘네들이 어떻게 판매가 되고 구매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뭐가 더 우선순위인가에 대한 이야기만 정확하게 하시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하시고 시조 얘기를 좀 해보고. 다음 교 시조? 우리 다 끝났어. 근데 시조 좀 정리하고 오늘 다음 주에 하겠지. 그리고 이제 복습하겠지.